안녕하세요.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사장님과 만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사장와수다입니다. 자, 이번 시즌에는요.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하는 사장님들, 즉 돈도 벌고 세상도 아름답게 바꿔 나가시는 사장님들과 수다를 열심히 떨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을 꿈꾸시거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번 시즌에 진행을 맡은 장나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벌써 스타트업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해서 망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같이 끝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장능인 센터장님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시청자님께 인사드리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능인이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자님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교육 분야의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을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회라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 이제 당사자 조직 또 이렇게 같이 공동 설립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주로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들을 우리가 교육, 컨설팅, 그리고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센터장님께도 창업자이자 이런 지원기관의 장을 맡고 계신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창업할 때 저도 나름 창업가로서 여러 가지 이제 고충 아닌 고충도 좀 겪어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창업자들이 같이 고민했던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체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좀 더 와닿게 지원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이런 지원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게스트로 저의 지원단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 대표 주자가 있으시다면 사회적 기업을 할 때 이 기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에 어떻게 보면 셀럽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자, 동구밭의 박상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제안하는 사회적 기업 동구밭의 박상재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속 가능한 일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인가요, 동구밭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고체 세제라든지 고체 샴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곳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요새는 해외까지. 근데 이제 지금은 스킨케어 쪽으로 좀 확장을 하면서 유리 용기, 알루미늄 용기, 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지 좀 느껴지는데 너무 궁금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첫 영상이니만큼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적 가치와 연결돼서 사회적 경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사회적 경제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쉽게 이렇게 말이 안 나오거든요. 센터장님, 이 부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사회 문제를 경제적 방법론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업들, 그런 어떤 경제 행위, 이런 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사회적 경제라는 큰 개념 아래에 이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갈래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를 여러 이제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일종의 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개념인가요? 네, 협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이나 그 마을의 특색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또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마을 기업도 있을 거고요. 사회에서 일반적인 어떤 경제 활동의 범주에서 좀 이탈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자활이라 표현하죠. 그런 자활 기업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어떤 모험적인 방법론, 혁신적 기술 이런 걸 바탕으로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쭉 통합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저는 사실 약간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이 안에 굉장히 세분화된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그러면
전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동구밭은 이 많은 섹터들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은 받은 상태고요. 아, 장애인 네. 표준 사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소셜 벤처라고 표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벤처 인증을 받기도 했고요. 사실 대표님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실 때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언급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슬로건으로 네. 예. 아, 슬로건인가요?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제안한다라는 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아, 회사의 슬로건이시구나. 네. 실제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슬로건이 사실 요즘 되게 관심이 많은 주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인 분들보다는 사실은 허들이 많이 높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냐, 그리고 이분들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용을 해서 어느 분야에서 조금 더 기회를 드릴 수 있냐, 같이 성장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리고 있는데 대표님 업력이 지금 저희 몇 년이 되셨죠? 고체 제품을 뭐 팔고 한 것들은 한 7, 8년 정도고요. 법인 설립은 10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문제가 사실은 더 허들이 높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장애인 고용이라는 문제 해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동급아트의 시작은 이제 대학생들이 동아리에서 이 장애인들이 밖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는 막 자립이나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하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았고 뭔가 관계성,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고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터판 활동 프로그램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하려면 돈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일단 내가 살아야 뭘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누를 한번 제조해서 팔아보자 네. 해가지고 또 비누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특히 공방을 열어서 이제 좀 해보다가 네. 이런 뜻에 좀 공감해주고 하는 좋은 분들이 좀 계셔서 그것들이 좀 매출로 이어지다가 거기에서 이제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해서 네. 고객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자 했던 게 이제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함께했던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은 그때는 이제 관계성을 맺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직원으로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액티비티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서로에 대한 인식을 네. 부드럽게 만들어 보자로 시작했던 게 경제 활동까지 이어지고 기업의 설립으로 이어지면서 연결이 된 케이스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랜딩이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네, 엄청난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네. 그렇죠. 네. 장애인들의 관계 개선에서 기업으로 넘어와서 고용이 실질적인 고용이 됐던 단계에서 기업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모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죠.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을 네. 계속해서 해내야 정체되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는데 그런 생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보시거나 해석하시는 것처럼 장애사원을 고용하는 것이 큰 문제이거나 엄청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슈는 였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직원분들 중에 장애인 직원분들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가 될까요? 저희가 총 구성원 수가 한 130명 내외 중에 한 44%, 45% 정도 됩니다. 오, 45% 정도면 거의 절반 가까운 멤버들이 장애인 분들이신 건데 센터장님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네. 일단 그 생산성 측면에서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보다 좀 어려운 경우가 뭐 사실상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동구밭 같은 경우는 그런 제조를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장애인 분들이 쉽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좀 섬세하게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고 해서 네. 일반 노동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이제 다수 고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업장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의 한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중증 장애인을 또 몇 퍼센트 고용했느냐도 그 직원 규모별로
따져가지고 이런 이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동구밭 같은 경우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네, 맞습니다.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 고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뭐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들도 있고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들도 실제로 많이 만나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현실에서 일반 기업들이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시는 그 고용 통계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3.1%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치면 이제 3%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그 관련된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직원이 50명 이상이면 장애인을 1명 이상 이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50명에 1명. 제도가 설계되어 있고, 100명에는 2명, 그래서 2%를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100명 이상 직원을 보유한 기업부터는 2% 의무 고용을 안 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은 3%지만 이제 업종에 따라서 좀 이제 다른 경우가 많아서 특히 뭐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 그 의무 고용에 대한 분담금을 실제로 내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살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동구밭은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게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벤처기업 쪽에서도 100명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놓쳐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없도록 이번 정보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근로자 수 30% 이상, 중증 장애인 15% 이상을 채우신 건데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시고 어떻게 그 업무의 포지션을 분배를 하시고 작업 환경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일단은 뭐 다양한 직군에 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뭐 생산 쪽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도 있으시고 대부분의 장애사원들이 이제 가공과 포장 업무,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은 조금이라도 뭔가 기계에 좀 옆에 놓여지지 않는 쪽에서 좀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요새는 사무직으로도 굉장히 채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신체적인 부분과 업무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보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채용을 하실 때 조금 다른 기업과 다르게 보는 기준점이라던가 뭐 체크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면접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뭐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한데 발달 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철저히 시장 관점에서 뽑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최저임금을 주기도 하고 또 성과가 나면 성과급도 주기도 하고 이번 이제 26년 1월부터는 전 장애사원 포함 뭐 구성원들이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기준이거든요. 최소한의 생활 이상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면접 과정에서 이 직무 역량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넘지 못하면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접 과정에서는 직무 역량의 이상의 좀 수준을 보여주시게 되면 분들은 저희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직무가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은 선 고용을 하고 비즈니스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그 영역에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좀 고용하기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발달장애인 고용 시장도 이직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수 인재가 있다면 당연히 선고용을 해서라도 좀 먼저 붙잡아 놔야 되는 게 또 저희들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앉아서 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하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을 거고 물론 증상과 보직에 따라서 특징만 고려한다면 비장애인과 동일한 업무 효율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채용하실 때 쓰시는 그 프로세스들이 오히려 객관화된 기준들이 많이 알려져서 좀 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이 고용하신 사례 중에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혹은 특정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못지않게 혹은 일반인보다 더 좋은 업무 효율을 냈던 케이스가 좀 있을까요? 특정 업무에 한해서는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집중력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로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부분 단순 반복하는 업무, 가공 업무로 투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들에게 근데 조금은 이 짐을 넘기는 형태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공정 프로세스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비장애인들이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그리고 부서 간 업무 이전을 할 때 그 이동 동선을 좀 줄인다든지 네. 사무직으로 고용되는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지원인 분들을 그 장애사원 몇 분 중에서는 이렇게 붙여주시기도 하거든요.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장애인 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데 뭔가 비장애인들과 완전하게 비교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의 배려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사원들 중에서는 굉장히 탁월하게 일을 처리해내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장애라는 기준보다는 정말 그 역량, 특성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집중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장애 사원분들의 장점으로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애사원 고용과 관련돼서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식 변화에 대한 질문을 두 분께 좀 같이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부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사업화가 된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 관계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에서부터도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참여도가 높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우리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나 일반 분들의 시각 혹은 우리 회사에 지원하는 비장애인들의 시각 변화 혹시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아, 정말요? 그 힘은 아마도 우영우라든지 네. 드라마 같은 컨텐츠의 힘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장애인을 뭔가 특별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배려가 필요한 동일한 업무하는 동료로서 저희 조직을 많이 바라보거든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비장애 사원들에게 OJT를 할 때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장애 사원들이 일을 못하거나 뭔가 부족한 게 보이면 비장애 사원 기준으로 동일하게 대우해달라.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피드백이 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열어놓고 하는 이유는 좀 샌드박스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서의 이렇게 긍정과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충분히 받아서 장애사원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메타인지까지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면 너무 좋은 사례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도 비장애사원들도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 하면 좀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었다면 지금 입사하시는 신입 사원들 특히 좀 연령이 좀 어릴수록 조금 더 그런 편견은 많이 더 없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모르겠으나 뭐 교육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점점 되어가면서 좀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없애려고 수없이 많이 장애인 단체들, 비영리 단체들 뭐 저희는 사실 좀 보여졌을 때 좀 멋있게 보여졌던 것 같고 실제로 정말 수고롭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곳에 계시거든요. 뭐 장애단체들 그분들이 많은 인식 개선을 해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두 축이 같이 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는 데서 힘써주시는 협회분들이 계신 반면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고 당당히 우리가 성장하는 매출을 거의 200억 가까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더 얻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이 사회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데 그런 어떤 장애인 문제를 이제 돕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기업의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어떤 복지 비용의 지출을 오히려 줄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장애인을 채용해서 어떤 정부의 복지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 이제 소득으로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이렇게 작동함으로써 장애인 분들의 복지에 지금 상당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어떤 원리를 이제 시민들이 점점 알수록 결국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노인 복지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자기 얘기인 거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누구나 다 그 경우에 따라서 또 장애를 또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천적인 장애가 훨씬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고 스스로 우리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럼 세금으로 계속 내서 복지를 하느냐 혹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잘 활성화됨으로써 시장에서 그런 복지 비용의 상당수를 아낄 수 있느냐 예, 이런 원리들을 이제 우리 동구밭처럼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 잘 활동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정말 맞겠네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요즘 최근 어떤 조사를 봐도 MZ세대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생산 과정을 소비 결정에 반영한다고 응답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가치 소비라고 불리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만드는 어떤 제품들의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괜찮은 범위 내에서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나 가치를 이제 소비자들이 이해함으로써 좀 더 지속적으로 소비가 일어나고 결국은 어떤 장애인 복지까지도 연결되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 봅니다. 젊은 세대 멋있네. 젊은 세대 멋있네. 아니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들었던 세대는 생존에 급했다면 이제는 조금 더 가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세대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동구밭을 실제로 성장의 궤도에 올리게 된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가장 그 포인트를 만들어준 효자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체 세제 설거지 비누였습니다. 네, 설거지 비누가 저도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빠르게 공감해서 엄청난 양을 사주었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설거지 비누는 이제 젊은 세대는 설거지 많이 안 한단 말이야. 그렇죠. 아이 엄마들, 애기 엄마들이 네. 조금 이제 액체 세제 같은 경우는 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부제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좀 화학 방부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비해 고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천연 세제 성분들을 이제 합쳐서 방부제를 최소한으로 쓰면서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게 잔여 세제가 남더라도 네. 그것들에 좀 안심을 하시고 좀 구매해 주셨던 그러니까 아이 엄마들이 한때 선풍적으로 좀 이 설거지 고체 세제 시장을 액체 세제를 온라인 시장에 1, 2위를 이렇게 오가게끔 만들기까지 큰 수요로 좀 이렇게 사주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체 샴푸바 같은 경우는 그 고체 세제의 성장에 힘입어서 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좀 올라간 케이스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퍼퓸바라고 해서 고체 향기가 나는 고체 형태인데 작은 공간에 두면 은은하게 이 향기가 계속해서 퍼지다가 이것이 이제 좀 다 향기가 나온다 싶으면 이제 비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누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향도 넣고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는 뭐 랭킹을 보시면 한 거의 지금 한 5에서 6위 가끔 두 품목이 모두 다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동구밭의 매출의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액체 시장들을 고체로 조금 바꾼 제품들이 호응을 많이 얻은 거네요. 바꿔야 되나? 자, 근데 이것도 되게 귀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동구밭직이라고 해서 동직이라고 네. 부른다고 하셨잖아요. 네, 동진님들. 네. 동진님들. 네, 네. 동진님들이라고 부르시는구나. 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한 3, 4년 전부터 떠오르는 그 팬덤 마케팅의 일부인 것 같아요. 사실 제품도 뛰어난 게 맞습니다만 마케팅 전략도 사실은 조금 빠르게 많이 가셨던 것 같은데 동구밭에서 가지고 계셨던 마케팅 전략이 좀 있을까요?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저희 돈이 일단 많이 없잖아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끊임없이 어디 한 곳에 노출되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그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형태의 마케팅 방법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록에 남게 해서 요새는 AI가 온라인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긁어서 그들이 학습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기록에 남게 하는 것이 또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의 첫 번째가 그 고객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우리 제품의 특장점이 무엇인가. 근데 처음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나서도 고체 세제와 고체 샴푸를 이제 같이 내밀었을 때 어떤 것들을 집는지 보고 그 제품을 집으면
그 제품에 철저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설거지 바라고 밀지 않고 고객들은 설거지 비누라는 걸 많이 인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 비누라는 키워드로 이렇게 인지를 시키고요. 샴푸바 또한 고체 샴푸로 저희는 처음에 내밀었는데 고객들이 샴푸바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철저히 이제 고객들이 말하는 것들에 좀 집중하자. 퍼퓸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내부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경영진이 뭔가 이걸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경영진의 어떤 뜻과 방향에 감동을 했겠죠. 뭔가 마음에 동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는 않아야 되고 소구 포인트는 줬으면 좋겠고 요새는 트렌디함이 좀 선물 시장도 커지고 맞아요. 또 뭔가 향이 나는 제품을 찾고 정말 실무팀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연구개발됐던 게 퍼퓸바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트렌디함에 민감하신 분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항상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건 귀엽지 않거나 재미있지도 않고 섹시하지도 않으면 아무것도 출시를 못하게 하거든요. 계속 막아내고 하기 때문에 시안을 봤을 때 고객분들이 너무 귀여워. 이건 이제 살 확률이 한 85% 90%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귀여우면서 합니다. 그래서 귀여움이 세상을 바꾼다. 맞습니다. 그래서 키링도 굉장히 유행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 시장주의적인 관점을 좀 잃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대기업들도 굉장히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CSR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플러스 알파의 사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고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기업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제 말인데 이게 단순히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킨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CSR 외에도 뭐 비슷한 표현들이 점점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CSV라고 Creating Shared Value 공유되는 가치를 이제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ESG, 요거는 최근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환경, environment고, 이제 S는 social이고, 그다음에 G는 governance, 어떤 회사의 지배 구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이 왜 소비자들이 판단 기준에 포함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경제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건데 기업들이 가치 사슬이라 하죠. 원 제품을 구매해서 가공해서 소비자들한테 팔고 소비자들이 또 다시 재구매를 하고 과거에는 소비자 따로 파는 기업 따로 그다음 그 기업을 지배하는 주주 따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이런 게 이제 서로 워낙 가치도 다양해지고 연결되는 방법도 다양해지니까 복합적으로 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남의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그 기업에 나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업이 영향을 미치는 뭐 환경이라든지 뭐 사회적 가치라든지 심지어 지배 구조까지도 어떤 소비자의 가치 사슬에 포함이 돼 있으므로 결국은 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기여하느냐, 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소비자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서 이제 느끼고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그 강화가 되는 거죠. 강화가 되고 그런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재구매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가치 사슬에 참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자면 해외에 참고할 만한 우수 사례가 있을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제 CSR을 적극 실천하는 또 대표적인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장애인 파트너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리고 특히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이제 사이닝 스토어라고 해서 이제 뭐 수어 교육 그리고 맞춤 장비 도입 등을 통해서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구축해서 이제 포용적인 뭐 일터 그리고 또 소비의 어떤 공간 이렇게 그 변화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더 열려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기업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덴마크에 스페셜리스테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이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민감도가 높고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능력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와 품질 관리를 맡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장애에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의 능력과 커리어로 개발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동구밭 얘기 아닌가요? 사실 이 분야에서 국내에서는 동구밭이 리딩 컴퍼니인 건 맞습니다만 사실 다른 기업들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 저 기업은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하다 아니면 저 기업은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기업이 좀 국내에도 있을까요? 국내로 뭐 어떤 특정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시상식 같고 같은 느낌인가요? 누구 얘기 안 하면 서운해하는. 항상 이제 어떤 인터뷰를 하거나 할 때 파타고니아 사례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아, 정말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뭐 인권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계속 사유하면서 해오다 보니까 기후 위기 또한 사회의 문제이고 그래서 기후 정의를 한번 좀 표방하자. 부자 나라들이 좀 해놓은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해서 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책임을 좀 같이 지자. 부자 기업들이 좀 더 책임을 더 지자.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장애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떻게 좀 진정성 있게 더 우리가 더 나아갈 방향들을 한 번씩 찾을 때 좀 파타고니아가 말씀하셨던 ESG라는 거를 전문가분들이 규정해 놓은 단어인데 실제 그것들을 뭐 지배구조, 뭐 조직 문화 그리고 기여도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따오기도 하고 있고요. 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출의 원래는 한 1% 정도를 좀 기부를 하고 있었어요. 24년도까지는. 어디에다가 기부를 하죠? 다양합니다. 장애인도 있고 뭐 사회적 약자 자립준비 청년이나 사회적 고립 청년이나 뭐 이런 분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의 뭐 2%를 26년도부터는 이제 설정을 해놓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넓혀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할 때는 좀 파타고니아 사례를 하고 있고 비판받는 점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저희 이제 선배분들이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저희에게 언제까지 우리가 해외 파타고니아를 이야기할 거냐. 이제는 동구밭이 좀 그런 존재가 될 생각을 해야 하고 저희보다 더 앞서가고 더 잘해내고 있고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곳이 이제 베어베터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베터의 사례 또한 제가 많이 배움의 의미로 뭐 저희가 감히 평가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배움의 의미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 쿠키 맛있어요. 저는 동구밭뿐만이 아니라 파타고니아도 케이스 스터디 하나가 되겠지만 제2, 제3의 동구밭 케이스들이 국내에서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성숙해 가야 되는 시장이니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던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내는 장애인 고용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좀 있을까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뭐 변동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을 하면 일자리 창출 뭐 지원이라 해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을 일부 이제 일정 비율 이상 또 고용을 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와 보통 수의 계약이라고 하죠.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건데 보통은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남성 기업은 2천만 원까지죠. 그 여성 기업이라든지 뭐 장애인 기업 혹은 뭐 그 사회적 기업 중에 취약계층을 일정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5천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취약계층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뭐 은둔 고립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특히 정부에서 SVI라고 최근에 소셜 밸류 인덱스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만드는지를 이제 지표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걸 측정을 하고 그게 다시 지원의 어떤 정도에 연결되도록 이런 이제 시스템을 계속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이제 고용하는 그 기업 같은 경우는 SVI 그 점수 획득에 또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국 지원이랑 다시 연결이 돼서 이제 지원이 그냥 단순히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를 많이 만들수록 좀 지원을 많이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제는 이런 무형의 가치들도 정말 데이터화로 정량화가 돼가면서 되게 촘촘한 지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1회 수다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특히나 저의 첫 번째 게스트신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네. 사회적 기업가들, 뭐 소상공인들이라고 하셔서 이런 프로그램 너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네. 좀 많이 해서 저희 같은 브랜드가 할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서서히 퍼져 나가거든요. 해나가는 역할이. 근데 저희도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계속 그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컨텐츠를 가진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런 곳에 초대해 주셔서 재밌었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다음에 또 연락을 드리면 흔쾌히 나와주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약간 대답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네, 영상으로 일단 알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은 어떠셨어요? 첫 번째 촬영. 또 첫 번째 촬영이라서 참 뜻깊고요. 특히 우리 이제 사회적 기업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동구밭 우리 대표님 모셔서 그 이제 창업 스토리부터 실제로 이제 장애인분들과 함께 그 경영하고 네.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잘 퍼져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사람들이 공감대도 많이 형성하고 뭐 가치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실제 경험과 이런 마케팅에 관한 얘기들도 정말 참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센터장님께서 해주신 이런 정부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도 알아두셔야만 하는 정보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으로 가득했던 첫 번째 영상이었던 것 같아서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뿌듯했습니다. 대표님도 저희 소셜플루언서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더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장화 수다 첫 번째 수다는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경제와 가치에 대해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 사장화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